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마에게 잡혀 살다 최근에서야 빠져나오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은 순탄한 적이 없었는데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고 감는 것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또 무서웠어요. 제가 이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방의 외딴 읍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학교도 하나 있고 슈퍼도 하나 있고 심지어 버스도 한 대만 있는데 그마저도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 깡촌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도 저희 집은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저희 집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진 술만 마시면 사람을 사람 보듯 하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깨트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오빠와 저를 데리고 도망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희를 불쌍하게만 여겼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 눈빛에서부터 동정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둡지 않은 동정이 더 싫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관심도 주지 말았으면 싶었죠.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이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갈라서기라도 하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오빠는 그런 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오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겨울에 막을 내리게 됐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한 채로 귀가를 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거든요. 솔직히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보통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슬퍼서 막 오열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 가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되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끝났구나. 술 취한 아버지가 두려워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은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낯선 정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정적은 태어나 처음이야. 우리 집은 항상 아버지 욕하는 소리로 꽉꽉 들어찼었는데. 그러게,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네, 우리 집이. 이제 다 끝이야.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희는 평생을 살던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새빵살이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형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버지에게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저희 가족은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실질적 가장이 되어버린 오빠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 아침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던 오빠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오빠를 보며 항상 미안해하셨고 오빠는 항상 입버릇처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희가 행복해지는 것이 싫었던 건지 세상 든든했던 저희 집 가장인 오빠마저도 잔혹하게 빼앗아 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다 까무러치기를 반복하셨고 저도 눈이 부어서 떠지지 않을 정도로 오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떠난 후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 둘만 남게 됐어요. 어머니는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오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더 몸이 안 좋아지셨고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했을 뿐더러 심장도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국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까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를 보며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수정아, 너는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애가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집안이 어렵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너 혼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저희 집 가장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요. 내 딸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쫙쫙 찢어질 것 같다. 에휴, 참.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어른 되면 더 고생한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피곤하단 말은 사치였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낮에는 학원을 다녔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있었기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상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야간 근무에 체력이 바닥날 때도 나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곤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우리 수정이만 고생시키고 한창 나가서 놀고 꾸미고 돌아다닐 예쁜 나이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해.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약이나 잘 챙겨 먹어. 아프면 빨리빨리 가서 주사 맞고. 저의 청춘은 없었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청춘을 불태우는데 저는 불이 꺼진 듯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는 20대 후반이 됐을 쯤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던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인사만 몇 번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얼굴을 익히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와 또래 같아 보이기도 했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니 외면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 그 사람도 저랑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찍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녁에 같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 앞에선 제 이야기를 정말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저도 상태 씨처럼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매일같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못 쓰게 만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 그랬구나. 그래도 좀 속상했겠네요. 웃기게도 속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 벌 받았구나. 가족들을 홀대해서 제대로 벌 받고 떠났구나. 홀가분하다.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참 못됐죠. 우리 가족을 그렇게 괴롭힌 아버지라면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된 게 아니죠. 정상인 거죠. 그렇게 아버지 없이 살다가 오빠까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고 엄마랑 저 둘이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실질적 가장 역할은 제가 하고 있고요. 상태 씨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서 저도 용기 내서 말해봐요. 저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상태 씨가 처음이에요. 영광이네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상처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만큼 제가 편해졌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이거?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을 주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말은 없었지만 진중한 면이 있었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연애였죠. 하지만 주변 지인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너무 말이 없고 과묵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사람보다 우직하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필요할 땐 위로도 해주고 같이 공감도 해주는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기에 더 믿음이 갔고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은 결국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만난다고. 저도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진 저희 가족에게 마냥 거칠기만 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한없이 배려해줬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연애를 시작했던 저는 딱 연애를 한 지 2년째 되던 해 30이 되었을 무렵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한 저는 어머니께 남편을 처음 소개시켜드렸어요. 사실 어머닌 남편을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네 남편 될 사람 말이야. 말투가 너희 아버지랑 묘하게 닮은 것 같다.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네. 딸은 아버지를 똑 닮은 사람이랑 만난다고 하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제발 아빠랑 비교하지 마. 아빠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적어도 저 사람은 날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화가 난다고 멋대로 행동하지도 않아. 아빠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여태까지 제가 봐온 남편의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었기에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저의 설득에 넘어간 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만 허락을 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쭉 키워주신 고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했죠. 혹시라도 반대를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처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고모님의 반응은 어머니가 남편을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 직업이 간호조무사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겠네.
간호조무사가 요즘은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 그래도 이 사람 나름 일도 열심히 했고 생활력도 강해서 모아놓은 돈은 많아요. 또 병원에서도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결혼을 반대하실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줬고 결국 고모님께서도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두 사람만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니겠냐면서요. 그렇게 양가 식구들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예식을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한 채 부부가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소박하게 요리를 해서 저녁을 차려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일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참 소중한 날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남편이 어머니께 무척 살갑게 대했다는 거였어요.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사다 드리기도 했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모님께도 잘해드리려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드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곤 했는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모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해도 돼. 고모 그런 거 싫어하셔. 에이, 그래도 결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해드려야지. 사실 남편의 말이 맞긴 했어요. 제가 살갑게 굴면 굴수록 고모님께서는 좀 불편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불편해하시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도 불편해하시고 그래도 명색이 시댁이라면 시댁이니깐 척을 지고 살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무난했던 저희의 관계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다급히 저를 붙잡고 빨리 응급실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급성 뇌출혈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신 것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켰기에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해지고 거둥이 불편해지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됐거든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까 생각하고 있어.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려면 움직이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도 괜찮을까?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도 장모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물어보려고 했던 참이었어. 난 좋아. 정말 괜찮아? 병간호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 거잖아.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셔오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병간호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루 3끼 식사를 손수 떠먹여 드려야 했고 스스로는 거동이 불편하셨고 몸을 돌리는 것도 힘들었기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에 틈틈이 찾아가서 자세를 돌려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모셔다 드려야 했고 전화할 일이 있다면 대신 전화도 해드려야 했어요. 어머니의 일상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를 간호하는 데에만 시간을 쏟기 위함이었죠.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를 낳아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처음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할까 싶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힘쓰는 것들은 대부분 남편이 했고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하게 도와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좀 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저에게 무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건 물론이요. 저에게도 말을 툭툭거리면서 내뱉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같이 가겠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귀찮아서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엄마 휠체어 타고 계셔서 택시도 제대로 안 잡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안 가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택시가 왜 안 잡혀? 그냥 택시 잡고 사정 설명하면 요즘은 다 태워주셔. 그리고 계속 승차 거부하면 택시 회사에 신고 확 때려버리면 되잖아. 나 요즘 야근 자주 해서 너무 피곤해. 주말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라, 어? 처음엔 짜증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당장에 저도 힘든데 남편도 많이 지쳤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면 할수록 남편의 태도는 나날이 험악해져만 갔고 어느 순간부턴 말다툼을 하면서 무언가를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지난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니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허무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그래도 재활만 잘 받으시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안 좋아지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저한테 제일 먼저 꺼낸 한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모님 앞으로 보험금 떨어진 거 있어? 언제쯤 입금된대?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보험금? 야, 오늘 우리 엄마 발이 나고 집에 들어왔어. 장례 끝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나도 병간호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일조했으니까 당연히 몇 %라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걸 묻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마 남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쓰기 바빴거든요. 이런 소비 습관도 결혼하고 어머니를 모셔온 뒤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오거나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적도 있었어요. 명품 지갑과 신발하며 스마트워치하며 어디서 그런 돈이 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카드값을 메꾸는 것도 간당간당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조금만 해도 바로 언성을 높였고 손을 들기도 했어요. 이런 날들이 제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대로 참고 살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어. 난 참고 살기 싫어. 그러니까 갈라서자. 뭐?
너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한 거야? 아, 이제 와서 이혼을 하시겠다? 절대로 곱게는 못 해주지. 그날은 남편과 마치 육탄전을 벌이는 것처럼 싸움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몸을 좀 다치게 됐습니다. 특히나 팔이 퉁퉁 부어오르고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통증이 와서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내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료를 받던 곳이기도 해서 믿고 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정형외과 쪽으로 접수를 했고 잠시 기다린 다음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팔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기초적인 것들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오늘이 처음인지 아닌지까지도. 솔직히 말하는 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 덜렁거리다가 부딪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환자분,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 어머니 성함 심금자 순자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성함을 말씀드리자마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시기 시작하더니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사람 2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온 2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님을 전담하셨던 신경외과 주치의 선생님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남편의 고모님이셨거든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2분을 진료실 안으로 부르신 건지, 아니 그보다 고모님께서 왜 이 자리에 계신 건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팔이 욱신거리는 것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머리 아프고 혼란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면서 고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주치의 선생님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고모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시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건 뭔지 제발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고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저를 데리고 진료실을 빠져나오셨어요. 잠깐 저기 환자 대기실 쪽으로 가서 이야기 좀 나눌까? 네, 고모님. 그렇게 저희는 병원 복도 끝쪽에 있는 조용한 대기실로 향했어요. 평소엔 환자 대기 공간으로 쓰이는 곳이었지만 그 시간엔 마침 텅 비어 있더라고요. 고모님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런 고모님의 표정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많이 당황스럽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네,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요. 저는 그냥 팔을 다쳐서 검사를 하러 온 건데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지. 난 원무과장이라 다른 업무가 많아서. 되도록 수납처 쪽에는 안 나와 있거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저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건지. 전 오늘 진료를 받으러 온 건데? 사실은 너한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태까지 쭉 미뤄두고 있었어.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른 거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지도 몰라.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저를 이렇게까지 따로 불러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뭔가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남편에 대한 가히 충격적인 진실들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좋은 사람인 척하는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사람이었단 거죠. 본래는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막말을 내뱉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손을 마구 쓰는 등 거친 행동들을 아주 자유롭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 앞에선 태연한 척,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굴었다고 해요. 정말이지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였어. 쉽게 말하면 화산 같은 아이였지. 화를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런 아이. 그리고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를 좀 걷어 키워달라고. 고아원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도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그런 이야기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주 뻔뻔했던 거지. 나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 잘 듣겠다고, 다시는 망나니 짓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자기를 키워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막 우는데 마음이 쓰이는 거야. 정말 얘를 걷어 키울 사람이 나밖에 없기도 했고 가족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고아원으로 보내면 하늘에 있는 오빠랑 새언니가 눈을 편히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걷어 키우게 됐어. 고모님께 했던 그 약속 안 지켰죠? 아주 힘들었지. 청개구리를 키우는 것 같았어. 말을 잘 듣겠다는 약속과 달리 남편은 점점 더 삐뚤어지기만 했고 나중엔 틈만 나면 사고를 쳐서 학교에 불려다니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기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인 걸 애초에 아셨다면 결혼부터 말렸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그걸 알면서 저랑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두신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건 네가 처음이었거든. 솔직히 집안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다 핑계였고 네가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어쩌면 너랑 살면서 조금 사람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 그의 눈빛이 내가 아는 그 눈빛이랑은 너무 달랐었으니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해 데리고 온 줄 알았고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라면 제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였다고 해요. 고모님께서는 원무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지만 워낙에 병원에 오래 일을 하셨다 보니 다른 수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랑도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사이가 정신과에서 수면 관련한 약을 타갔다는 이야기를 간호사들과 나누다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뇌질환 환자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말이죠.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니가 수면장애가 있다며 처음에는 약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고 점점 약효가 세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약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몇 번 타가다가 나중에는 처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 간호사들에게 동네 정신과에 가면 같은 약이나 강도가 센 약을 처방해 주느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뇌질환 환자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약들을 어지간해선 복용하면 안 돼. 심각한 경우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거든. 그런데 왜 저희 엄마한테 약을 먹일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땐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을 계산했을 거야. 허술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주 치밀한 애니까.
고모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하나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한창 간병하고 있을 무렵쯤 남편이 병원에 대신 가서 약을 타왔다고 저한테 약통을 건네면서 꼭 먹이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약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일절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니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의사들이 그리고 약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처방해줬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당장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던 저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나도 이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해서 말을 못했던 거야. 아니에요. 고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태까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어. 우리 오빠의 아들이고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 조카 편이 아니라 네 편을 들어줄 거야. 이혼할 거면 이혼 소송도 도와줄 거고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솔직히 이 모든 진실을 다 듣고 나서 저는 두려웠어요. 아니, 두려웠다기보다는 그냥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태껏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무서웠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을지도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마냥 겁을 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발벗고 나서야 했어요. 게다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고모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 될 수도 있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젠 약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결심을 가진 채로 말이죠. 하지만 결심을 한 것과는 다르게 머릿속은 백지장 마냥 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 뛰는데 입에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건지 믿기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누군가 꿈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만 있던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던 고모님께선 부드럽게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면서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 저에게 얇은 서류 봉투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봉투 안엔 여태까지 고모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의 처방전 사본부터 시작해서 병원 전산 기록과 일부 통화 녹취 목록들, 그리고 병원 내부 CCTV 캡처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차팅이 되어 있었고 그 덕에 어머니의 진료 기록에도 특이사항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병원에 내원을 했다가 돌아가면 잠시 후 남편이 찾아왔고 또 처방이 불가한 약들을 처방해달라며 생떼를 부린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헛짓거리를 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CCTV 보면 어머니랑 둘이 있는 모습 보일 거야. 그런데 알고 있겠지만 어머니께서는 보행기구나 보조인이 없으면 홀로 보행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었는데 여기 상태는 어머니를 제대로 부축하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고 가는 장면이 찍혀있지? 그러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저럴 거면 대체 왜? 어머니는 무심하게 앞으로 가는 남편을 바라보시며 홀로 힘겹게 움직이시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시게 됐고 그 후 진료 기록에는 꼬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줄로만 알았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손짓으로 꼬리뼈를 만지시며 괴로워하셨을 때 저는 그걸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불편한 통증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었죠. 그게 남편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저의 마음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약이 처방될 시점이 나와 있어. 이때부터 사돈께서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지? 네, 맞는 것 같아요. 날짜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남편이 정신과 약을 받아온 시점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도 의료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난 후부터 어머니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셨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날들도 많았으며 간간히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약 때문이었다니. 그런 중요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이 자료를 모으는데 몇 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알아서 섣불리 증거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에서야 얘기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모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옆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한 거였어요. 아니야. 스스로 자책하지 마. 자책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면 돼. 그래서 내가 증거들까지 다 모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싸워보자. 그 말에 전 마음을 먹고서 우선 고모님이 건네주신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으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동안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들까지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담당 수사관님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 보인다며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한 번에 접수를 했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한 번 시작한 김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셈이었어요. 고모님은 병원 원무과장이라는 위치에서 병원 내부 자료 협조 공문을 작성해 주셨고 병원 법무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남편이 어머니의 이름을 악용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이 뇌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유발 약물이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이 확실하게 밝혀진 셈이었죠. 의료법 위반과 의약품 오남용 등등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여러 건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사건은 검찰에 곧바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소장을 받아들고서 처음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참나, 야, 너 이혼한단 말도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이제는 나를 고소까지 했더라? 너 이거 내가 걸고 넘어지면 되려 네가 벌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고 한 짓은 아니지? 내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당신을 고소했다 이거야?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보지? 그럼 네가 한가한 사람이지 바쁜 사람이냐? 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가지고 와봐.
내가 보고 아주 쫙쫙 찢어버릴 테니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봐! 없으니까 아주 그냥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잖아.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고소란 말을 함부로 들먹여? 너, 내가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버릴 거야? 네 인생 내가 아주 지근지근 밟아버릴 거라고. 내가 못할 것 같지? 나 마음먹으면 다 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래, 실컷 후회하게 만들어줘. 아주 후회해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봐 한번. 나도 궁금하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남편의 협박이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려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증거는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병원의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의 증언, 진료 기록, 처방 전, CCTV 영상까지 모두 말이죠. 절대로 변명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 한 트럭 나오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첫 재판이 시작되던 날 없는 눈물도 쥐어짜내가며 소리를 지르고 울더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도 억지 증거를 만들어서 까내리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전 오늘 이렇게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시간조차 아까워 죽겠습니다.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피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어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 증거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증거들은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함입니다. 조작입니다. 억울해요. 그 호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애먼 시간까지 써가면서 왜 고소를 할까요? 어이없기는 판사님도 마찬가지였던지 남편의 진술 태도와 반성 없는 모습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남편은 그날 재판에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쳤고 계속해서 이어진 재판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온 모습에 정말이지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부터는 되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내가 말했지? 내가 네 인생 밟아버릴 거라고. 이제 시작이야. 단 무죄 받을 거거든.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궁금하네. 내가 선임한 변호사 여태까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했어. 내 것도 잘해서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게끔 만들어주신다고 했거든. 큰돈 주고 선임했으니까 난 자신 있어. 이거 어떡하냐? 이왕 큰맘 먹고 고모랑 손잡아서 내 인생 나락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실패하게 생겼네? 와, 정말 대단한 분을 선임하셨네. 그런데 어쩌지? 우리도 그런 것까지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어서. 부디 그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도 승소하셔서 꼭 이기셨으면 좋겠네.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남편은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님께서도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이거는 답이 없다 싶으셨는지 사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라 남편은 쭉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본인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죄를 인정한 순간까지도 자기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이 한 말은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싶을 만큼 잔인하고 뻔뻔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고모 밑에서 방치되면서 자랐어요. 받아야 할 사랑도 못 받고 커서 자아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정말이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부디 선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빌겠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자신은 그 일을 후회한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준다면 다시는 그런 일 따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야 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은 채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절대로 제 앞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최종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은 고의적으로 남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그 상태를 방치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험금을 노리고 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어요. 피고인의 행동은 계획적이며 인륜에 반하는 중대 범죄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범의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이라뇨. 제가 이렇게 된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피고는 법정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불우하게 살았다고 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불온전한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잘 자란 사람들이 더 많죠. 사랑을 받지 못해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선처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는 곧바로 기각이 되었고 이로써 남편은 정식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저희의 이혼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비로소 저는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슬픔이 밀려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또 약해진 마음이 잡히기도 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그래도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고모님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주셨어요. 때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실 때도 있었고 때론 전화를 걸어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을 때 고모님은 저를 찾아와 꼭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마음고생 많았어. 누구보다도 잘 버텨내줘서 참 고마워. 아니에요.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건데요. 무엇보다 고모님 덕분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마음도 독하게 먹고 사람 보는 눈도 좀 길렀으면 좋겠네. 아, 그리고 내가
잘하는 심리상담 센터가 있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쳤을 테니까 일주일에 2번 상담 받으면서 마음 치료도 좀 하고 그래.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자. 고모님은 마음이 많이 다쳤을 저를 배려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상담센터와 연결해 주셨고, 저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친 마음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자책, 슬픔이라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어디서부터 이 감정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하나가 풀리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다시 원래의 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고 마음을 치료받는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했어요.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 다시 병원에 취업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그런지 처음엔 실수를 할까 싶어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점점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전의 감을 되찾아갔어요. 확실히 일을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잡생각을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꾸준히 편지는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반성하는 기미 따윈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고모님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고 마치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챙기며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집에 들러서 같이 밥을 먹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를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더는 쓰러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온전히 저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저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